네, 뜨거운 정치 이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연아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인 만큼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카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최근 불붙은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린 만큼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이게 뭐 지난 몇십 년간 수차례 시행됐다, 폐지됐다 이런 게 반복이 됐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도입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분양가를 잡았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토부에서 가장 주장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예.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때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같이 겹치면서 그게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었다고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냥 시장이 안 좋았었던 영향일 그렇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뭐 과거 그런 걸로 보거나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역사가 조금 오래되어 있는데요. 예. 계속 이것이 도입됐다가 폐지되었다가 이렇게 반복했던 건 뭐냐면 급한 시기에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예. 또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근본적인 처방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실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보면 예. 지금 꼭 필요한 시기인가? 그런 측면에서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를 빼놓고는 지금 예. 주택시장이 그렇게 과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뭐 서울의 집값이 한 2억 3천 정도 올랐는데 예. 뭐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해서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개발 이슈만으로 그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사실은 뭐 급격하게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안정이냐라고 봤을 때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꼭 그게 필요했나라는 생각에 저는 궁극적으로 좀 의문을 제기하고요. 예. 또 저는 이제 정치인이기 전에 전문가로서 더 예. 오랜 기간을 활동했던 사람인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가격 상승을 멈출 수 있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 좀 어설픈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또 반면에 국토부 장관께서 정치인이기도 하시니까 예.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다른 좀 셈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다른 셈. 의구심은 들지만 예. 하여튼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좀 적절한 대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분명 재개발, 재건축, 특히 서울에서 재개발, 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에게는 좀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장관님의 목적이 뭐 일부 재건축 단지에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캐치프레이즈는 있지만 실질적인 가격 하락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또 알겠습니다. 그 외에 부작용도 많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이렇게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그만큼 내 집이 없는 분들이 많고 뭔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정말 그런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죠. 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출을 많이 규제하면서 예. 30대, 40대들이 정말 주택 사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어요. 예, 주택 가격도 오르지만 예. 대출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원책은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격을 억제하면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결국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또 필요로 하는 가격대에 또 적절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보면 사실은 시장의 수요하고는 좀 다르게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람들은 직장이 가까운데 예. 또 이왕이면 도심 안에 주택을 원하는데 이번에 서울 안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어렵게 하고 예. 못하게 하면서 서울 외곽에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예. 신도시를 또 짓겠다고 하는데 예. 그 신도시가 또 기존의 1, 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반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데는 필요로 하는 데는 짓지 않고 원하지 않는 곳에 정말 이렇게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시장의 문제가 뭔지는 알지만 그 예.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의 수요를 외면하는 좀 엉뚱한 대책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주거 안정의 문제, 네. 또 살만한 주택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참 어려운 문제, 이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너무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또 사람들이 살긴 살아야 되고 좋은 대안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실 만한 게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주택 가격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이 필요한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가까운 데 사람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나 예. 또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출퇴근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에 일자리를 넣어주는 정책도 저는 하나의 주택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자리 아예 자체를 아예 직장을 그렇죠. 그쪽으로. 옮겨주는 거. 또 출퇴근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광역 교통망을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갖춰주는 더 것도 많이요. 예, 저는 주택 정책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없이 일부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있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만 쓰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을 뿐더러 중장기적으로도 아무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라고 보면 지금의 주택 정책은 굉장히 저는 편협하다고 보고 편협하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양한 수단들을 고민해 보는 것, 교통의 문제, 교육의 문제, 뭐 또 인프라든지, 일자리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측면에서의 주택 정책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광역 교통망 같은 거는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도 좀 많이 고려를 한 것 같던데요. 이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GTX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새롭게 GTX를 이제 지금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건데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만나보면 GTX 말고도 기존에 하기로 했던 광역교통망들이 아직 삽도 뜨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희가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구파발까지는 지하철이 자주 다니는데 구파발부터 대화나 지축까지는 굉장히 또 지하철 운행 어렵다. 횟수가 줄어들고 이러는 그렇습니다. 예, 아주 미미한 것까지.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까지 너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나 도로나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을 지금보다 조금 더 확충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집값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고 예.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좀 바꿔서요. 자유한국당 의원이시니까 네. 당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유승민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네. 안철수 전 대표도 여기 네.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일단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예. 많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뭔가 대안 세력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대안 세력이 지금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죠. 예. 그래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좀 보수의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지신 분들이 단합하기를 또 좀 모이기를 많이 희망을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그 많은 분들 예. 다 같이 우리와 함께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다 되고요. 같이. 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동일한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주정당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면 예. 또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결이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시장 경제나 그동안 보수당이 추구했던 많은 정책에 있어서 상황이 바뀐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정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신뢰와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같이 다 같이 가는 하면 예, 좋겠다. 또 우리가 좀 단결하는 모습, 일체화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이렇게 영입을 하려면 물밑에서 조용히 네. 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네. 해버리는 바람에 유승민 의원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합니다. 왜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예. 최근에 국민들의 많은 여망에 우리 당이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저는 과거에는 그런 물밑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 맨 마지막에 발표는 쇼잉처럼 하지만 예.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공개적으로 또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정치 환경도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번 추포를 던지신 예. 추포를 먼저 터뜨리셨고
그것의 여파로 또 단일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추진체들이 더 가속되지 않을까 좀 희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 의원께서는 다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네.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괜히 유승민 의원 몸값만 올려줬다 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 당에는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일부에서는 그거를 좀 균열된 목소리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저는 오히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떤 과거의 모습이다. 또 우리가 너무 올드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러한 비판도 같이 수용하고 예. 우리가 새롭게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자유한국당이고 보수 정치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그런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나 그게 어떤 의사결정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밑 작업을 이미 끝낸 게 아니라 이제서부터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얘기들이 충분히 오고 가면서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라는 말을 제가 붙인 이유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지금 민주평화당이 분당 소선을 밟고 있습니다. 네. 탈당을 하셨고 이게 바른미래당에 주는 영향도 상당히 클 거고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아주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것 네. 같은데 앞으로 좀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요즘 저희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 한국의 정치판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예. 그만큼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교적 시작은 민주평화당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사정이 예. 복잡하고 예. 또 그것이 어떤 축이 돼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의 움직임도 저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대한 야권의 재편성 예. 이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중심으로 삼을 거냐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한국 정치의 어떤 개혁, 새로운 모습, 또 달라진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정책으로 가져가느냐라는 사실 굉장히 장대한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일비할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굉장히 중장기적인 채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육성하고 영입하고 하는 문제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평화당의 그런 지금 분당 조짐이 큰 변화로 이어질 것 같지만 예. 저는 좀 시간이 걸릴 시간이 거다. 좀 걸릴 것 그래서 같다.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픈 지점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한일 갈등이나 북한 미사일 소식도 그렇고 정부 여당의 악재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당의 반사이익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저희가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 그것을 정치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현장에서 만나보면 정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 대안이 없냐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낙관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우리가 한국당이 막 받고 있으면 한국당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개혁을 개혁하기 시작하려고 좋은 하다가 시기다. 멈춰버리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이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그 반사이익을 못 받는 지금이야말로 예. 자유한국당을 아우른 보수 야당들이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전국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금 집중이 사실 되고 있는 게 네. 사실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이콧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이콧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안 해드리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여태까지 청문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 대통령이 임명하신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예.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저는 예. 꼭 청문회에서 저희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일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예. 조국 전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정말 국민에게 많은 편가르기 발언을 하셨고 예. 또 뭐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인사검증 못해서 지금 문정부의 무능 인사를 양산했다는 그 책임으로부터 저는 자유롭지도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법무부 장관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법치주의에서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
또 어떤 일관성, 그다음에 국민이 주는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청문회는 꼭 거쳐가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막 일고 있는데 예. 그 논란들 모두를 저는 청문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꼼꼼히. 해소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네. 중간에 무용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어제 이재정 대변인도 여기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명을 강행한 횟수가 많은 게 아니라 한국당에서 목리를 부리고 너무 반대를 많이 한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게 본인들도 야당 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우리도 여당 때 그랬다라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청문회를 해보면 이건 후보자와 여당이 한편이고 예. 야당만 공격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외 변명 외에도 여당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일종의 막 의원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누구를 청문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럴 때 막 붕괴를 했더니 어떤 저희 다선 의원님께서 예.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본인들이 하셨던 걸 금방 잊어버리시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제 여당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문회 보시면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는 후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대통령이 강제 임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청문회 무용론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조국 민정수석이 계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야 어떻게 이런 게 민정수석실에서 1차 검증이 안 되지? 뭐 저는 그래서 청문회 제도를 바꾸자면 청와대에서 1차 검증한 내용을 좀 국회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청와대가 검증한 사람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1차적인 인사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무용론 자체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청문회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당도 조금 뭐 똑같이 너희들 여당 때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다가 아니라 예.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여당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좀 적극적인 그 개선의 태도도 좀 요구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연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